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구독자 여러분의 안목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진영 박진영 유튜버 박진영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예쁘게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저기 지지자분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달고 왔는데요. 별이 2개네요. 아, 그렇네요. 네. 전과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별이 2개. 아, 좋습니다. 노란 네. 별이 2개입니다. 네,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뭐 별처럼 반짝반짝 거려달라 뭐 이런 뜻인데 뭐 못 반짝거려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저기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민주진영 박진영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총선이 끝나도 0일 편안한 날이 없네요. 일단 대통령실 왜 이렇게 뻣뻣해요? 이를테면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약간 소통은 좀 문제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속된 말로 쎄하니까 갑자기 비공개 비공식으로 죄송하다. 네. 이런 건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뭐 저 친구하고 싸웠는데 네. 집에 가서 혼자 미안한 거예요. 그게 미안한 겁니까? 혼자 미안하다는 얘기를 가족을 통해서 네. 들리게 했다. 네, 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그러니까. 없죠. 저는 뭐 TV를 보면서 네. 국민을 욕하고 화냈을 거다라는 천하람 의원 당선자의 말을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탓했다. 네네. 이분이 뭐 자기 탓할 사람도 아니고요. 네. 국민을 무서워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2년 동안 행태를 보시면은 네.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특수부 검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사도 잠재적 범죄자, 야당도 잠재적 범죄자, 모두가 뭐 노동계도 잠재적 범죄자. 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을 무서워한다거나 반성, 사과 애초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네. 좀 놀랍기도 해요. 그게 다들 여당 내에서도 네네. 대통령이 잘못이다 하고 뭐 당 원로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자기 이 자리랄까 위치도 참 취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을 안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고 권력 장치를 통해서 틀어막고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위협하다 이런 생각 안 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어차피 국정은 마비돼 있었어요. 네네. 경제는 파탄이었고 민생은 늘 위기였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권력 정치의 영역. 네. 노동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슬며시 감아서 탄압을 하고 그걸 나의 권력 정치가 더 세지는데 이용할까? 당내 갈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준석을 어떻게 제쳐내고 김기현을 어떻게 몰아내고 한동훈을 어떻게 그 자리에 받고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또 한동훈의 권한을 줄이고 하는 권력 정치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뭐 특수부 검사들이 가지는 검찰 내부의 정치 이런 것에 집착하던 경향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민생을 돌봐야 될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아예 모르는 거죠. 작은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는 작은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거군요. 그렇죠. 뭐 궁중 정치, 뭐 막후 정치, 네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게임에만 최적화된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한둘이 아니어서 총선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각 총사퇴, 총리가 일단 사표를 냈고요. 총리는 이미 기자들하고 마지막 기자간담회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네. 집에 가는 수순이고 비서실장도 사표를 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인선이 안 되고 있는 건 저는 총리 집에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네네.
한덕수 총리가 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후임 총리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나는 대통령 뜻에 의해 가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은 당분간 난 계속 있을 것 같아. 라는 뭐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고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소문인데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여럿 있어요. 네. 이를테면 뭐 박영선 전 의원, 야당인데도 물망에 올랐고요. 총리 또 물망에 올랐죠. 네, 그렇죠. 총리 후보로 여러 가지 당내 인사들, 권영세 같은 사람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리 후보.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네. 웬만해서 가지 않습니다. 아니 총리면 그래도 근사한 자리 아닙니까? 난파선인데요. 난파선의 선장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현직이라고 단서를 다셨잖아요. 네. 전직 의원들은 전직들은 조금 솔깃할 수 있죠. 네. 어차피 내가 국회의원 4년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야, 이 정권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갔다가 망하기 전에 나오면 안 돼. 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반만 하고 나오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라든가 또는 뭐 개헌 상황, 임기 단축의 상황이 된다 이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미래가 있는 정치인은 네.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미래가 분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럿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스펙도 좀 있는데 국무총리는 죽어도 깨나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걸지 않을까요? 박영선 전 장관? 정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그 SNS에다가 글도 쓰고 뭐 예정된 입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에 들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글도 쓰고 그 글이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협치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분이 옛날에도 저기 반문하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문재인 보유국이다 그러시더니 장관 가셨는데요. 본인의 입신을 위해서는 늘 협치가 필요하죠. 그럼 박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추측은 기회가 된다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전화 오면 받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인 게 네네. 박영선 장관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양정철 씨도 당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건 들어가면은 협치 연정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건 개인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네네. 이재명 야당 대표와 먼저 연정이라는 협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고 야당과는 협치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구성원 하나를 빼내가지고 자기 밑에 총리로 쓰겠다. 자기 밑에 비서실장으로 쓰겠다. 이건 뭡니까? 야당 전체는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벽돌 빼오듯이 빼오겠다 아닙니까? 그죠? 이간질이기도 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잔꾀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원희룡 씨는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물망에도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안 가죠. 아니 그러니까 인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지부진하고 발표를 못 하는 거죠. 네네. 에드벨로만 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실한 소식통은 아닌데요. 원희룡 씨 쪽에서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올까 봐 전전긍긍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안 가기 하겠다? 싫다는 거죠. 가기 싫다는 거죠. 국회의원 낙선했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뭐 전당대도 나갈 수 있고 당내에서 다른 당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난파선이 확실한 윤석열 정부의 안 그래도 장관까지 했는데 비서실장 했다는 것은 완전 윤석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친윤을 넘어서서 윤석열과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됐다는 네네. 것은.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할까요? 안 가죠. 정치인은 절대. 그러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를테면 권영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가죠. 안 갑니까? 네. 국회의원 4년짜리 보장되어 있는데 언제 난파할지 모르는 배에 선장으로 갈 이유가 없죠.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왔어요. 구인난이군요. 구인난. 구인난이죠. 와 세상에. 장제원 의원도 안 가려고 할 2년이 안 됐잖아요 지금. 네. 5월이 돼야 2년인데 2년이 안 된 정권이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를 못 구한다.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장제원 씨는요?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장제원 씨도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네네. 그쪽을 보고 있지 비서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물론 뭐 공식적인 루트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씨한테 거의 막말하고 쌍시조자 발음 써가면서 대한다 그런 이야기 돌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데 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대체로 인격적으로 대우 안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네. 네, 라면에 계란 2개 넣어주고, 네. 거기에다가 또 뭐, 이 땡땡 저 땡땡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김한길 씨는 지금 행보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도 이름이 자꾸 나오죠. 이분은 총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 그림이 그분의 작품이 아닌가라고 어떤 그림이요?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 막 박영선 야당 또는 중립적인 인사를 총리에 서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을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고 하는 이 하나의 플레이들이 네네. 그분이 기획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좀 듭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네. 4월 16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답니다. 네. 거기 홍준표 시장이 총리로 김한길 씨, 그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씨를 추천을 했답니다. 그게 우리 박 교수님 취재 결과예요? 네네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김한길 씨가 작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작업은 홍준표 시장에게 네. 나를 추천해 달라고. 네네.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네네. 많이 합니다. 뭐 그리고 막역한 사이일 수 있잖아요. 의정 활동을 같이 오랫동안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잘 아는 그렇게 사이고. 하면서 장제원도 끼워놓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보면은 박영선 이름도 한번 흘려보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의원 이름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끈합니다. 네. 우리하고 정체성이 다르다. 받을 수 없다. 그럼 박영선 난감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네네. 민주당에서도 박영선이 들어가면 연정이 돼버려요. 민주당에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김한길은 이미 당하고 이미 관계도 대선 때 끝났으니까. 와 있었고 네. 윤석열을 지지했고 네.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이고 이렇게 김한길은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한길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먼저 한번 던져보고 그 다음에는 절충 가능한 카드로 내가 있고 네. 저는 이런 머리 굴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되는 겁니다. 얻는 건 뭐예요, 김한길 씨가? 본인이 총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예. 겁니까? 총리가 되는 거. 안 되면은 두 번째 야권 분열이죠. 네네. 박영선이라는 야권의 사람을 빼와서 총리시킨다라는 네. 이야기, 양정철 뜬금없는 이야기, 김종민 이야기 끌어내므려내서 친문과 친명이 주도하는 현재 민주당과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서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하나의 꼼수죠. 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죠. 양정철 네. 민주연구원 원장을 하셨던 분이죠. 뭐 이름은 유명한데 공직을 따로 맡은 분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네. 이분의 이름은 왜 나옵니까? 이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접촉을 했습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 하나의 전술의 하나로서 네. 양정철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양정철은 대표적으로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이간질시키려는 하나의 책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재인은 우리가 다시 우리 쪽으로 당길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효과 이런 것들을 저는 노렸다고 봅니다. 저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본인도 안 간다고 밝혔잖아요. 네네. 안 간다고 밝혔고 바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이 바로 입장 표명합니다. 네. 이거 지금 야권 분열을 내리는 꼼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네. 김종민 의원은요? 김종민 의원은 그냥 뭐라고 하죠? 우리가 깍두기라고 해야 되나요? 당적도 없고 당적이 있죠. 새로운 있긴 미래. 있는데 네네. 뭐 별로 중요한 그 당 같지도 당적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고 하니까 한 뭐 서너 자리가 이름이 필요하니까 네네. 아니 김종민도 이름 하나 넣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으로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특임장관, 정무장관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 정부 조직 개편해야 됩니다. 네. 그 법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야당이 해주겠어요? 네. 안 해주잖아요. 근데 무슨 특임장관을 만들어가지고 김종민 의원을 장관으로 넣습니까? 이거는 설정 자체가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런 정치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얻을 게 있나요? 얻을 게 있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당 네. 인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아니 5년짜리 대통령이 1기, 2기, 3기 정도 나누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해서 총리 후보들이 뭐 그때그때 정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후보진을 짜놓고 하는 거 겠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뭐 그런 준비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닥치면 하고 뭐 안 닥치면 놀고 뭐 그런 네. 정부 아닌가요? 네.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세요? 결론은 저는 후보 못 구해서 계속 전전긍긍을 할 거라고 봐요. 네. 총리 후보는 특히 이제 구하기 쉽지 않을 그래서 거고. 그냥 저 한덕수 국무총리 혼자서 흐뭇해하는 당분간 한덕수 그냥 어차피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었으니까 대충 그 어디 가서 이제 대독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해외 일정 순방 비행기 타고 이제 즐기시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시간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를테면 선당 후사한다든지 좀 애국심을 갖는다든지 하면 지금 이렇게 파행이 거듭될 수는 없다. 이러면 앞으로 선거는 다 진다. 예. 그렇죠? 또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확인했잖아요. 뭐 국민의힘은 마치 수도권을 선거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2조 심판만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나라도 들어와서 더 망가지는 걸 막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선거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를 돌아가 볼게요. 네. 오세훈 시장 본인 다음에 출마 안 할 거잖아요. 박영준 부산시장 네. 지역주의에 의해서 웬만하면 당선되는데 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애달게 윤석열 정부와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국민의힘의 보수 구조를 재편해야 되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저는 홍준표 이번엔 대구니까. 그렇죠. 홍준표 시장은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하나 제거한 걸로 만족했다고 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얻은 거 많아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친윤들하고 지금도 전당대회나 당원들의 구조는 친윤이 더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하고 윤석열하고 관계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이라고 관계 좋아졌겠어요? 나빠졌겠어요? 좋아졌겠죠. 좋아졌죠. 네. 장재원하고 원래 관계 나빴잖아요. 좋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준석 대표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네. 약속 때려나면서 관계 뭐 원래 좋았고 그 다음에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은 거의 뭐 관속에 넣어가지고 대못 박아버리는 거고 네. 그런 효과를 누렸으면 정치적인 성과를 많이 냈죠.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다. 뭐 그렇네요. 그러네요. 홍준표 시장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요새 발언을 부지런히 하고 네. 부지런히 움직이고 대통령도 만나고 근데 대통령과 저녁을 뭐 반주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4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반주 안 하면 많이 드셔야 될 텐데 그날이 4월 16일이라는 건 좀 유감스럽네요. 그렇죠.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인데 네, 추모식도 안 가고 추모식도 안 가고 진짜. 예. 대구시장도 어디에도 안 가고 그랬는데요. 뭐 그때 경기도지사는 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교육부 장관도 어디도 안 가고 그리고 앉아서는 누구 총리 시킬까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었다는 그 민생과 국민의 안전 이런 데 관심 없는 거죠. 자기들의 권력 게임에만 늘 그 집착하는 분들 아니셨습니까? 좀 서글프네요. 하여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일까 하는 모습을 선거 이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어서 정말 놀라운 나날입니다. 뭐 공부가 망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뭐 협치 안 해도 돼요. 네네. 그러나 실제로 행정부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집행하는 곳이 정부거든요. 그렇죠. 그 집행의 권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날까 봐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파탄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데. 단적으로 주가 보면 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3,300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지금 2,600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크게 바뀔 가능성도 당장 안 보인다는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갈등 문제 때문에 기름값 올랐더라고요. 오르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공요금 묶어놨던 거 다 터져 나올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리고 제일 겁나네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해서 PF했던 자금들이 회수돼야 되는 시점들이 금융권에 돌아온다. 걱정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곳곳에 태형건설처럼 뭐가 터질지도 모른다. 아니 뭐 위기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두려운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걱정입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도 한쪽에 있어요. 뭐 일본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예. 그 열리고 나면 좀 신수가 좋아질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도 정권 한쪽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있죠. 예.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호재다. 그게 뭐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그런데 안 속는군요. 이게 속지도 않을 뿐더러 네. 저는 요즘 이상한 좀 하나의 낌새를 채는 게 네. 북한의 움직임이에요. 북한이 북한이 모종의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결국은 한국 패싱, 왕따죠. 왕따. 한국 패싱을 하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다거나 네네. 관계 개선을 한다거나 이 배상금 문제는 물론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늘 북한이 하려고 했던 게 통미봉남이잖아요. 미국하고 바로 직통 거래를 하면서 한국과는 끊어버린다. 패싱한다. 이 전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만약에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네.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 나아가 한미일 삼각 체제를 가지고 뭐 역동적으로 외교를 했다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걸로 뭐 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이면에서는 지금 허물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일본하고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하고 직거래 보면은 한국은 참 닭전통계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중동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하잖아요. 네네. 중동 문제의 이면에는 결국 유태계 금융자본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영국이라든가 영미 쪽 이제 금융자본이라는 게 유태계 금융자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월가라든가 유태계 금융자본들이 공화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하고 친해요. 네네. 민주당하고 친한데 이게 지금 이 바이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넘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지지부지. 그렇죠.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도 유태계 금융자본의 이쪽에 어쨌든 손을 내밀 거 아닙니까? 네. 손을 내미는 거고 이런 상황들에서 결국은 유태계 금융자본이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없어요. 네.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전부 다 이스라엘 편을 과하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뭐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저렇게 미국하고 영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까? 그건 이제 유태계 금융자본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유태계 금융자본이 최근 한 20, 30년 동안 계속 민주당하고 공동 운명체를 같이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들도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작동한다? 그럼 뭐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본다? 트럼프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생각해본다? 잘못하면은 한국 혼자 그냥 완전 여기에서 외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요.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요. 그렇죠. 예. 우린 뭐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외교는 굉장히 이런저런 상황에 대비하면서 역동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네네.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만 갔고 네. 그 결과를 어쩌면 계산서를 우리가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비서실장 해야 됩니까? 저는 뭐 비서실장은 모르겠어요. 비서실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적절하지 않나. 인품. 예. 네네.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총리는 저는 모든 그 관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제 관료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협치를 하더라도 네. 관료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 권력 누수 왔구나. 네. 레임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보타지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협치하는 문제와 집행부가 돌아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옛날로 치면 뭐 고건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 또는 뭐 김동연 뭐 하여튼 이런 유의 사람들이 했어야 된다. 네, 해야 그런 된다. 사람들이 해서 그냥 이 정부가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네. 진짜 행정 집행만 잘하는 정부 그 정도로 축소하고 연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망가지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라도 해달라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 정부. 이런 뜻이군요. 크게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슬프네요. 슬프게 현실인데 하면 할수록 더 사고 치는 정부인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네. 요새 또 재미있는 싸움 중에 하나가 소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양심 선언 문제. 네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이기거나 지는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진실은 그 CCTV도
이게 삭제가 됐더라도 포렌식 하면은 네. 되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네네, 있습니다. 네. 아마 왜냐면 전자적으로 하니까. 예, 한 달인가 뭐 2달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네.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 포맷이 되죠. 그걸 이제 포렌식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특정하는 날짜가 달라요. 저쪽에서는 6월 말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어제 나온 이야기 보면은 7월 3일인가 그래요. 네. 그 날짜에 쌍방울 직원들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때 거기에 이 업무차 갔던 교도관들이라든가 검사들이 누구냐 그 일지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록 오픈하면 돼요. 네. 그럼 저는 그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출입 기록이나 또 그 구치소에서 검찰로 갔을 때 누가 대동해서 갔는가? 구치소에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기록만 정확히 공개하면 된다. 네, 그럼 확인이 근데 될 검찰에서는 지금 뭐 교도 행정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변죽이네요. 별 말도 안 되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있는 뭐 교도관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뭐 범죄자가 도망갑니까? 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영역은 국회로 갖고 와야 된다고 봐요. 네. 상임위라든가 국정감사로 갖고 와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관료들이 자료 제출도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질문에 답도 제대로 안 해요. 감사원 그 사무총장이가 보십시오. 네네. 국회의원 앞에서 그 네네, 뻣뻣하고. 오만무도한 네네, 태도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틈에 국회법 고쳐야 돼요. 지금 국회법은 청문회 위증만 처벌하도록 네, 돼 있거든요. 감정에 관한 법률. 예, 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상적인 상임위라든가 또는 국정감사 시점에 공직자로서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위증을 했다.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위증을 안 하고 어떤 네. 분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네. 자기 머리 나쁜 탓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안전장치는 그건 없을까요? 어떻게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네네. 자료 제출이 거부되거나 미흡했을 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 국회 회의 방해의 광의의 범죄로 저는 해당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거예요. 증거가 북한에 있어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네. 아니 알게 그리고 뭐야, 그 북한인데. 돈을 받았더라도 네. 그 돈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인지 아닌지도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상방울 회장의 증언에 네. 목숨을 거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올가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 안 해도 되는 법률적 행정적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남북교류협력법이 있고 경기도에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이화영 부지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결재 맞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교류협력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이화영 부지사랑 같이 일하셨군요. 네네네. 네. 뭐 그때 뭐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범죄를 공범하죠? 그러고 원래 범죄는 책임자끼리 이 합의 맞아야 할 수 있는 금방도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행정적, 법률적 결재 라인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거 잘 되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칩시다. 그게 행정적,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될 소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저는 그럴 가능성도, 네. 개연성도 없다고 봐요. 이 상황을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나 김성태 상방울 회장을 회유해가지고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 또는 이재명에게 충분히 보고됐다라는 구두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구독자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꼭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께 여쭤봐달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3년이 걸릴지 네. 얼마 걸릴지. 윤석열 방지 대책 이런 거 없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한국 정치가 의외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지금 윤석열이 최악이지만 더 나쁜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어요. 이제 뭐 검판사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관련해 가지고 네. 퇴임 후 몇 년 안에 정치를 못하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헌재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부분하고 배치된다고 해서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양 당의 문제라고 봐요.
양 당이 그러니까 좀 큰 정당. 예, 네. 정당이 관례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이 고위공직자들의 이 유예 기간을 두는 어떤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내일 당장 어느 저기 로펌에 간다. 오늘까지 검사하다가 그러면 어제 그 로펌 업무를 제가 다룰 때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내일 당장 어디 뭐 대기업에 간다. 제가 근데 기재부에 근무한다. 산업부에 근무한다. 그 회사 업무를 다뤘다. 그럼 내가 여기 하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의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윤석열 방지법은 저는 정당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이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뭐 늘 주장하는 게 이제 개헌 상황으로서 네.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없애야 된다. 입법 권한을 없애야 된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없애야 된다. 행정부의 감사권을 없애야 된다. 이걸 국회로 갖고 아니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더라도 왜냐하면 심의 기재부도 의결권. 있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것을 지금은 이제 깎을 수만 있는데 깎거나 올리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편성과-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한테 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국회로 와야 된다고 네네. 봐요. 그러니까 단단히 시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과세 없는 곳에 대표 없다. 네, 그 이야기 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럼요. 미국 독립전쟁의 구호지 않습니까? 네. 모든 문제가 세금 예산 편성권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 원칙도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 그래 법으로 정해야 사실 되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늘 엉터리 국회라는 게 잡다한 특권만 있고 기본 권한이 없는 거야. 예산 편성권이 없죠. 입법권이 폐쇄적이지 않잖아요. 네네. 감사권이 없어요. 감사권 없는 건 진짜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행정부가 집행하고 행정부가 감사하는 게 이게 뭡니까? 고양이가 그 생선 가게 앉아서 생선 팔고 중간에 훔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고양이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식의 우리 헌법이 불일치되는 점이 많아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 헌법이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 혼용이 돼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수 대통령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고 그 전에 제가 했으면 싶은 거는 정당의 공천 절차를 법률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공천 때문에 대통령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아니 이번에도 네. 실제로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당 대표를 낙마시키면서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들이 또 재현될 수도 있죠 앞으로. 저는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헌법 8조 2항에 있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돼 위배된다고 봐요. 민주적 운영은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헌법 8조 2항에 근거해가지고 정당법이라든가 선거법을 고쳐가지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둔다거나 해서 대통령이라든가 당 지도부가 공천에 과잉 개입하는 것들을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종속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이전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정치가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아니 거. 금방 말씀드렸더니 네. 정당이 저기 자리를 관례로서 잡아야 되겠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엉터리인 거죠. 네네. 그런 사람이 검사장하고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네. 공직 사회 혁신이 돼야 됩니다. 공직 사회 혁신의 본질은 저는 공직 사회의 저하권의 문제, 노동상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우리 교권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네. 교권이 확립되지 못했고 뭐 이런 그렇게 해놓고는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어놓고 무슨 교권을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업을 성설 법의 노조는 아니고 법 안에 있는데 네. 행동권이 없죠. 행동권이 없죠, 네. 그죠? 뭐 그런 네. 법의 노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노조이긴 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근데 부분. 헌법 32조의 노동 상권을 갖고 있지 못한 노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정치 현장에 오래 있었고 또 그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정치가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다음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노동 상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은 공무원들이 파업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네. 그렇죠. 경찰관들이 파업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데 네. 공무원들 파업하잖아요. 네. 더 재밌는 거 아세요? 네. 공무원들이 다 친저기 진보야. 그렇죠. 노동조합 가입한 그렇죠. 공무원들은 원래 좀 좌파적이고 그렇죠. 네네. 내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네. 독일 사회민주당이 세계에서 이제 가장 모범적인 정당이라고 네, 이야기되지 네, 않습니까? 당원의 30%가 퇴직 공무원이야. 네. 그렇겠죠. 특히 이제 노동조합을 했던. 그렇죠.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그 네. 정년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 일찍 나와서 정치 많이 하거든요. 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요. 사회당도 공무원, 공화국 연합도 공무원, 그렇죠. 대부분들이 공무원이 그리고 정치하는데. 행정학교 출신들도 그 많고. 이제 그 정년 보장이 안 되니까 네, 고위공직자들 네. 한 10년 하다 나와서 다 정치하는 거예요. 네. 사실 행정이 정치의 전달 체계와 하위 단위잖아요. 그렇죠. 하위 개념이니까 네. 전달 체계 하위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철학 공부하고 정치 이론 공부하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주면 그렇죠. 행정을 베이스로 해서 정치 행위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모범적인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사회가 정당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당을 사적 영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저는 한편으로는 식민사관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시조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이시조선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조선 민중의 조선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런데 이시조선이라고 표명하면서 사색 당파로 망했다라고 식민사관이 주입을 한 거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생각에는 이 정당이라는 것은 사색 당파다.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아니 그렇죠. 원래 치고받고 뭐 의견도 다르고 이런 거죠. 네. 어느 순간부터 친문, 친명, 친노, 친박 이게 뭡니까 사람 이게? 중심으로 이게 무슨 네네. 그 제대로 된 정치예요 네네. 이게? 네. 개혁파, 실용파, 네. 진보파, 온건파, 어. 급진파 네. 이게 제대로 된 정치 노선상에 의한 계파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파, 뭐 이런 국민파, 거. 맞아요. 엘리트주의파라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 정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상상력으로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한국 정치의 이를테면 좀 후진성이 윤석열이라는 아주 보기 드문 정치 네. 지도자를 갑자기 만들어내기도 한다. 공무원 사회의 태행성 그 중에서도 특권화되어 있는 검찰 특수부가 가지는 특권에 기인한 태행성 이게 네. 저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적절치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으로는 적절한 인물입니까? 그거 아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적절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죠. 검찰차장으로 적절한 인물입니까?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계통을 밟아서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도 도리도리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혼자서만 떠들었을 텐데. 네. 그때도 손바닥에 왕자 써서 출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게 결국은 공직사회 혁신이 없었기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행사돼야 되는데 약간 건너뛰고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상한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죠.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겠네요. 저는 진짜 대연정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국민의힘하고 연정할 수는 없고요. 저분들은 이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보의 시각, 보수의 시각 같이 공이 이제 건국 우리 해방 이후에 한 70년 됐잖아요. 네. 관료 사회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같이. 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능동성과 창조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고 보수는 안정적인 측면에서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이라든가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서로가 합의되는 부분에서 공직사회를 한번 혁신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이제 선진국형 공직사회로 간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한번 이루어졌던 게 노무현, 이명박을 거치면서 한번 이루어지긴 했어요. 네. 노무현 때 매뉴얼을 다 만들었잖아요. 네. 이명박이 그 매뉴얼 그대로 갖다 써요. 네. 공직사회 혁신하면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혁신 매뉴얼이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긴 했지만 그게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네. 되돌아가 버렸는데 한번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 독일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우리 이제 독일 통일에만 대연정을 이야기하는데 독일이 이제 좌우 대연정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나치즘을 완벽하게 청산했는가 그리고 민주적인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토대가 만들어지는가를 같이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 아웅다웅 싸우더라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당도 여당 입장이 있겠지만 야당이 하려는 일에 협조도 해야 되고 그냥 말뿐이 협치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공동의 작업 이런 건 숙제로 남아 있고 누구하고 협치하는가도 중요해요. 지금의 국민의힘하고는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네. 보수도 혁신 때 제대로 보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다못해 과거 이회창 총재 정도만 되면은 네. 아니면 예전에 있던 바른정당 정도 뭐 그 정도면은 협치할 수 있죠. 보수죠. 지금 네네. 저분들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회주의적 그 권력 지향 세력들의 그 집단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남 자민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충 맞습니까? 뭐 영남 자민련보다 못하죠. 아 못합니까? 못하죠.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남 자민련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이고 저런. 정말 그 윤석열이라는 권력에 네. 뭐 조금의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민련은 나름대로 보수 색채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솔직히. 보수로서의 정통성이나 원칙도 별로 없는. 네네.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잠행 중이잖아요.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수면 위로 안 올라오고 있는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역시 똑같은 상태인 거네요.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까? 이번에 뭐 박영선, 뭐 김한길, 장제원 이런 논란에 뭐 이분도 뭐 역할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래요? 저는 의심해 네네, 봅니다. 네네. 네.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네네네. 보면. 이게 전형적인 막후적의 정치의 영역에서 기획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대통령 막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죠. 뭐 그런 저는 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니다. 그러면은 해외 순방이나 뭐 이를테면 뭐 정상회담 같은 기회에 자연스럽게 뭐 나타날 다시 수도 나타날 있죠. 거다. 네, 지금 해외 순방 못 가니까 네. 지금 뭐 집에서 이제 도면도 그려놓고 이 자리에 누구 꼽아보고 저 자리에 뺐다 누구 꼽아보고 네. 뭐 그런 뭐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솔직히. 그냥 막연한 생각이거나 그냥 에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고 있을 거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들립니까? 네. 네. 그럼 김건희 씨가 곧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 아닐까요? 이제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 정부는 지금 2판 4판 정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총선도 대패했는데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퇴진을 걸고 나오는 상황에서 네네. 2판 4판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뭐 드러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윤석열은 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 부부의 안전일 거 아니에요. 네, 최상병 관련 이든 외압 수사 문제라든가. 그러면 안전하려면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네. 만약에 퇴임 이후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네. 이렇게 가야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 는 길이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개발하셔가지고 지구를 떠나시는 것 외에는 안전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게 많기 때문에요. 아니 예를 들자면은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그분 그냥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노태우가 자기 쿠데타 동지 네. 전두환도 백담사로 보내는 그렇죠. 그게 정치의 냉혹한 현실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더욱 열심히 해서 국민의 마음이라도 좀 잡아서 국민들 뒤에라도 숨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나요? 아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권력 정치의 영역에서 기획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짜맞춰 가지고 증거를 없앤다거나 네. 뭐 아니면은 또 뭐 호주로 보낸다거나 나의 후계자를 뭐 네. 입 다물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머리 굴리던 사람들인데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종류가 다른 인간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유,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야당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포퓰리즘 뜻은 뭔지 모를 겁니다, 저분은. 제가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포퓰리즘 뜻을 잘 모르는데 대의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재자가 민중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당 지도자가 제안하는 거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근처에도 못 가겠네요. 야당 네. 대표가 네. 지금 그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적 절차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의적 절차를 거쳐서 주자고 하는 거기 그걸 때문에 제안하는 거잖아요. 제안하기 때문에 네. 민주적으로 아주 맞는 겁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적 절차는 국회를 무시하고 자기가 900조 어디 풀겠다, 1000조 풀겠다. 이거는 표퓰리즘인 겁니다. 네. 예, 표퓰리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더라고. 아이고. 하여튼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해야 되는 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라면 안목이 좀 트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전국은 쉽게 풀리지 않는 건 또 사실이네요. 그렇죠.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끝장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끝장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예, 우리가 네네 거기 있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